the relative newcomer to the technology, unveiled the weapon in 2019. This type of missile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advanced military tools in existence and a hard-to-detect weapon that current 1+1이 마치 3이 되는 느낌, 시너지 효과가 우리 대한민국 방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KF-21의 양산이 착착 진행됨에 따라 KF-21 버전용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역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ADD는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한 상태이며 늦어도 2030년까지는 이를 장착한 비행시험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데이터를 기반해 상황을 가정한다면 서울 상공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75초면 도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미래의 일로 KF-21의 단기 계획엔 공대공 미사일로 유럽산 미티어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미티어는 세계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로 마하 4.5의 속도로 200km 거리 밖의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사청은 미티어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극초음속 국산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인데요. 예산만 해도 오는 2038년까지 1조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의 안정적인 미사일 공급은 물론 수출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 최초의 자체 개발 전투기 KF-21용 미사일로 미티어를 선택한 것은 오직 성능, 현행 최고의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점유율로 본다면 AIM-120이 앞서 있고 앞으로도 꾸준한 업그레이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적 관계까지 고려한다면 유럽산 미티어가 아닌 암람을 골랐어야 당연했는데요. 미티어가 선택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성능과 관련 일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고 KF-21과의 궁합이 암람보다는 미티어가 나았기 때문입니다. 미티어의 경우 사거리 100km에 AIM-120에 비해 더 먼 거리에서 적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티어는 초음속 비행에 가장 효율적인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을 채용한 덕분에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유일하게 단거리 달리기 선수와 같은 초스피드와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의 지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속도와 고기동성 그리고 능동 레이더 및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미티어를 적기가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더구나 암람과 미티어 모두 거의 동일한 길이를 갖고 있지만 암람의 꼬리 날개 크기와 형태 때문에 KF-21에서의 무장 분리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의 의견도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럽산 미사일에 치중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군사정보 포탈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KF-21은 M61A2 20mm 발칸포에 AIM-9X, AIM-120, SDB, CBU-105WCMD, J-DAM, LJ-DAM, LGB, AGM-65, AGM-84 등 다양한 미국산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자랑하며 여기에 아이리스-T, MBDA 미티어, KPD-350 타우러스 등 유럽제 무장에도 충실합니다. 17,000파운드 약 7.7톤에 이르는 최대 무장량의 KF-21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호환성에 수출 시장 경쟁력까지 확보한 것인데요. 그러나 유럽산 무기의 채용이 모든 면에서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해 미국제 AIM-9X 사이드와인더보다 사거리가 짧습니다. 이는 국산 A사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능력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국산 A사 레이더가 먼저 적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다면 실전에선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방식의 공세적인 공중전 수행이 가능해지려면 현재로선 아이리스-T보다 사거리가 긴 사이드와인더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KF-21 보람에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 미사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다시피 두 미사일의 속도 차이 때문인데요. 마하 1 이상으로 비행하는 초음속 미사일과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소 마하 5의 속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핏 단순하게 보이는 이 속도 차이가 실제로는 현대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의 핵심 요소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비대칭 전략무기 취급을 받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대 기술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 방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중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HGB 타입을 보면 기존 탄도미사일과는 다르게 중력에 의한 낙하가 아닌 부스터 글라이더를 이용한 자유비행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HGB 타입은 중력과 공기 저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보통 음속의 20배인 마하이10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시속 24,000km로 비행하는 미사일이 적의 방공망까지 우회하여 목표를 타격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의 또 다른 버전인 HCM은 HGB보다 훨씬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HCM의 정식 명칭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HGB와는 달리 20km 이하의 낮은 고도로 비행합니다. HCM은 산소가 많은 대기권 안쪽을 비행하기 때문에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속도를 높이는데요. 상대적으로 최고 속도는 HGB에 비해 약간 떨어지지만 20km 이하의 저고도 비행으로 적의 방공망을 완벽히 회피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패트리어3처럼 20km 저고도를 방어하는 체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시속 12,000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모두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손가락만 빨며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 확보에 있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HCM과 HGB 두 가지 방식의 미사일을 모두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중 KF-21에 장착될 예정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바로 HCM 버전입니다. HGB가 아닌 HCM 방식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유는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의 원천 기술인 램제트 엔진 자체 개발 기술을 대한민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발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실전 배치 시기 또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 미국에 비해 뒤처진 만큼 과도기적 단계인 HGB보다는 질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훨씬 우위에 있는 HCM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이미 2004년부터 시작해 2007년 HCM의 가장 핵심인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에 성공했고 2012년엔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2017년엔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즉 기반 기술 확보는 완료했고 이제는 이 기술들을 어떻게 하나의 체계에 통합하느냐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네 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프로토타입까지 완성했으며 2024년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KF-21 보라매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 형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국산 미사일은 기존에 운용 중인 미국산 전투기 F-35나 F-15K에도 장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사일의 개발 비용이나 걸리는 시간, 기회비용 등을 따져본다면 국산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미국산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역사가 말해주듯 맹목적인 미국산 추종으로 자칫 대한민국의 방산 생태계 전체가 미국에 끌려다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방산 무기가 더 이상 내수용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만큼 수출 때마다 미 정부의 수출 승인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답은 자체 개발 100% 국산화의 길뿐입니다. 사실 방산 분야에서 미국과의 미묘한 신경전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큰데요. 또 하나의 예로 KF-21에 장착 예정이었던 대레이더 미사일함이 취소된 것도 미국의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미국산 대신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로 하였고 한국 방산의 경쟁력만 키워주게 되었으니 우리로선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KF-21 역시 현재는 유럽과 미국산 외에도 철용 공대지 미사일, KGGB, 공대함2 유도탄 등을 혼용하고 있지만 개발 중인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예처럼 자체 개발만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의 존재가 위협적인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존하는 MD 체계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방공망에도 엄청난 위협인데요. 현재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속도에 비해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실전 배치를 앞둔 LSAM의 개량형인 LSAM-2에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LSAM-2는 요격 고도를 사드 수준으로 높임과 동시에 활공 단계에서의 요격 기능을 포함해 조금 더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방어가 가능하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미국조차 성공하지 못한 기술 영역에 우리가 도전한 것인데요.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며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웠듯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은 한순간도 게을리하거나 방심해선 안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해주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일 공대공 미사일 최초 형상 영상입니다. 현재 한국이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주력 공대공 무장은 독일이 개발한 아이리스-T입니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긴 하지만 주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긴 사거리를 이용한 전략적 타격에 활용해야 할 미사일이며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은 아직 체계 통합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이 가장 주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대공 무장은 아이리스-T라 할 수 있는데요. 아이리스-T는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여 25km 바깥에 위치한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공중전에서 확실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고 있다는 문제도 있으며, 이에 한국은 아이리스-T의 성능을 기반으로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뒤섞은 형상의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투의 개념 형상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이리스-T와 해공의 장점을 각각 혼합하여 더 우수한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 우선 공대공 유도탄투는 아이리스-T와 동일한 접속 인터페이스를 갖출 예정입니다. 공대공 유도탄투와 아이리스-T는 전투기와 미사일 간의 표적 정보를 교환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엄빌리컬 케이블 구조와 파일런에 결합되는 방식이 동일한데, 이는 공대공 유도탄투가 나토 규격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KF-21 이외에도 다양한 외국산 전투기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성은 한국군의 공군력 강화와 수출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공대공 유도탄투가 나토 규격과의 호환성을 높인다는 것은 한국이 공대공 유도탄투를 KF-21뿐만 아니라 F-15K와 KF-16 등 다른 전투기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살펴보면 전황이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갈 경우 미사일이나 포탄 등의 소모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각종 미사일과 포탄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각각 미국과 북한 등에 손을 벌리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 중국 등의 적성국과 장기전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군 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미사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공대공 유도탄투가 KF-21에 더해 다른 전투기와의 호환성까지 확보한다면 유럽,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미사일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도 자체적으로 모든 전투기의 무장 체계를 추가할 수 있어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여기에 공대공 유도탄투는 해군에서 사용된 2단 스트레이크 기술을 채택하여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도 양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단 스트레이크 기술은 공기 흐름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공기 저항을 줄이고 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전투기의 미사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양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안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간적인 고속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근거리 공중전에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여기에 공기 저항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사거리가 증가하는 이점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해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꼬리 날개의 크기를 확대해 순간 기동성을 더더욱 높였습니다. 해공 함대공 미사일은 최소 마하 이상의 속도와 20km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함대공 미사일로서
이전부터 약간의 성능 개량을 거치면 공대공 미사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 무기 체계인데요. 비록 한국이 해궁을 개량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공대공 유도 탄투 체계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해궁의 장점을 차용하여 더욱 강력한 성능의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대공 유도 탄투는 미사일 유도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적외선 탐색기의 크기를 줄이되 성능은 경쟁 무기보다 더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미사일에 탑재되는 적외선 탐색기는 목표물에서 방출되는 열을 감지하여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탐지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제어합니다. 또한 레이더 전파 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스텔스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고 전파 유도 방식과 달리 전자전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 현대 미사일에선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적외선 추적기의 크기를 줄여 미사일의 중량을 감소하고 사거리를 연장하면서도 탐색기의 표적 추적 능력은 경쟁 무기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 우수한 기술 혁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적외선 탐색기의 성능을 높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공중전 상황에서 적보다 더 멀리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적 전투기의 기만 장비에 교란당할 확률은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이 적보다 더 먼 거리에서 한 발이라도 먼저 쏘는 쪽이 유리한 시계 외교전이 주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한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한 공대공 유도 탄투는 한국의 제공권 장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공대공 유도 탄투를 중력가 속도 기준 최소 50G 이상의 고기동이 가능하도록 로켓 연소관을 탄소 복합재에서 알루미늄으로 교체하여 구조 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미사일이 50G 이상의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중전에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으로 현대 고성능 전투기들은 적의 미사일 공격이 날아들 경우 전투기의 기동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회피 기동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50G 이상의 기동성을 확보하게 되면 적 전투기가 급선회, 급강하, 롤링 회피 등으로 회피를 시도하더라도 이를 추적하여 격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리스-T는 기동성 측면에서 초당 60도 60G로 선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전투기 후방에 위치한 적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선회력과 기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처럼 미사일의 기동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날아가는 속도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좌우 어디에서 적이 나타나더라도 전투기의 방향에 상관없이 공격이 가능해진다는 엄청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공대공 유도탄투도 50G 이상의 기동성을 확보하게 되면 아이리스-T처럼 전투기 후방계에 위치한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신형 전투기를 보강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공군을 상대로 KF-21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은 2032년까지 4,3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KF-21에 장착할 공대공 유도탄투의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며 통상적으로 미사일의 전력화 완료는 충분한 비축물자가 확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사일의 시제품은 앞으로 짧게는 3-4년 정도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수의 군 전문가는 공대공 유도탄투의 개발은 국내 방위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은 KF-21의 수출이 본격화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벌써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F-21의 수출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으며 전투기는 편대 비행을 위해 초기 계약 대수가 기본적으로 10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KF-21이 첫 수출에 물꼬만 트더라도 최소 1조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매년 수십 대 이상의 신형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상 우리 대한민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군 역량을 계속해서 증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KF-21의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투가 최초 형상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올라섰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수호와 방산 수출 증대 두 분야에서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